자, 캠벨 생물학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기본 개조를 하겠습니다. 11판 기준이고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은 책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중요한 그림은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화학도 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유가 되는 대로 빨리빨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각종 입시, 그 다음에 입학, 편입, 그 다음에 특목고 준비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되도록이면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내용 없이 쭉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강의가 몇 강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트로덕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인트로덕션을 좀 공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단은. 자, 생물의 특성부터 먼저 볼게요. 이 무생물과 어떤 점이 다르냐 이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규칙성, 규칙적 배열. 이게 이제 먼저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이런 말이 없죠. 예를 들자면은 화학물질은 이온결합 물질들 같은 거 보면요, 요 결정, 고체 결정 구조로 들어가면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그죠? 면시 밑방 또는 채시 밑방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거든요. 단순 밑방 구조. 그런데 생물은 이런 분자가 생물이 아니잖아요.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을 이루고 그리고 세포를 이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들을 세포를 보더라도 세포 자체가 그렇게 규칙적인 게 아니에요. 뭐 일률적으로 나열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거시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로 나오면요, 상당히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물학 책에 우리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해바라기가 이렇게 나와요. 사진이 참고를 해보시면 이 해바라기 씨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볼 겁니다. 아무 때나 막 배열되는 거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곤충의 곁눈들 보면요, 상당히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세포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게 생물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잖아요. 이게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기본 단위란 말은 이 세포를 나눠 버리면은 생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가 바로 세포 한 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단세포잖아요. 우리는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다세포 생물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게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바로 세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마이토콘드리아만 딱 떼가지고 그게 세포 호흡을 한다고 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생명체다, 하나의 개체로 인정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개체로 인정하려면 세포 한 개까지는 돼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세포는요, 상당히 중요한 구성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셀 멤브레인, 세포막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라이보좀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세포 소기관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라이보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백질 만드는 도구니까요.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핵산 DNA가 있어줘야 되죠. 이게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 체계 내에서는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셀 멤브레인은 또 아무거나 또 셀 멤브레인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그 뭐라 그러냐면은 인지질 이중청 여기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이 있어줘야 돼요. 뭐 나머지 것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것도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셀 멤브레인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구축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막단백질은 셀 멤브레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여하튼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생물과 다른 점이 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체 유지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개체 유지 특성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 대사는 이제 메타볼리즘이라 그러는데, 이 물질 대사는 이거 에너지 교환이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에너지 교환이요. 그 연력학 법칙에서 에너지는 새로 창시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를 자꾸 변해갈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제 이화작용, 잠시만요. 아유, 이게 에러 표시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이렇게 나누죠. 캐타볼리즘, 애나볼리즘. 이화작용은 이게 발열 과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동화작용 흡열 과정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은 이화작용은 세포흡이 있어요. 동화작용에는 광합성이 이렇게 있고요. 되도록이면 누구를 합성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동화작용입니다. 애나볼리즘. 어시밀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세포, 그러니까 이 이화작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게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화학 에너지라 그러죠.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양분이 가지고 있어요. 저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꿀로 나오죠. 꿀 속에 들어있는 거. 요거를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분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산소 같은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면은 요 속에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요 화학 물질 속에 숨어 있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ATP라고 하는 새로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요 속에다가 이 결합 속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어요. 여기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의 약자입니다. 나중에 세포 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ATP. 이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고 에너지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것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물질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에너지 만들고 이게 이런 작용들이 물질 대사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제 먹고 살았으면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스티뮬레이션. 그러면 리스판스가 일어나야죠. 또는 리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좀 변화란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 화살이 날라오면 피해라. 안 그러면 뒤진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 예로 뭘로 설명하냐면은 비너스 파리 지옥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파리 지옥이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파리가 딱 한번 앉으면 잎이 이렇게 후다닥 닫혀요. 그래서 얘 녹여서 먹어요.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 이거 수능에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파리 지옥은. 그 다음 세 번째, 생장과 발달, 생장과 발생.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발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용어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참 아직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통일돼 있어서 영어로 하면 되겠다. 디벨로프먼트, 생장, 그로스. 숫자가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는 게 생장이고요. 이 발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 일어나는 그 구조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발생이라 그럽니다. 해부학적인 변화 이런 거. 근데 발생은 생장을 동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체 유지 특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발생을 제대로 못하고 성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뭐 일종의 그 복지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인간들은 도덕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동물이 그런 게 있습니까? 죽어요, 죽어. 동물은요. 그잖아요. 덩치 못 키우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체 유지 특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가 항상성 유지입니다.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조절이라고 한 단어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regulation. 이게 혈압이나 혈압, 체온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안 그러면 죽어요. 저혈당 쇼크로 죽습니다. 저혈압 바로 떨어지죠. 저체온 아이고 그냥 세포 기능이 그대로 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 뭐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그러죠. 조절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개체 유지 특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남았으니 이제 뭐 해야 되네? 뭐 해야 되고 종족이 살아남아야지, 종이 살아남아야지, 같은 종 또는 종족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생물에서 볼 수 없는 거죠. 다른 무생물에서는. 생물에서만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뭐 오래 사는 생물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천년 만년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인간들을 보면 대부분의 알려져 있는 생물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금방 죽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생식해야 되잖아요. 리프로덕션. 근데 개가 새끼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돼지 새끼가 나오면 됩니까? 돼지가 새끼를 했는데 개 새끼가 나오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 닮은 놈 낳아야지. 나의 특성을 물려줘야지. 생식과 유전, reproduction, heredity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어떤 특성이 또 있어줘야 되냐면 적응질환입니다. 야, 이게 생명의 묘미입니다. 이게 진화를 빼놓고는요 설명을 못해요. 생물학 자체가. 어떤 생물이 영원히 살 수도 없는데 지구 환경이 단 한 번이라도 같은 적이 있었나요? 어제 다르고 어제 다른 거예요. 거기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적응하지 못한 생물 정도는 멸종하고요. 그죠? 심지어 외계에서도 소행성 와서 때려 박았잖아. 지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살아남는 게 왜? 적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적 적응. 좀 말장난 같기도 하긴 하지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그미 해마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마. 그 이제 사진 보시면요, 이 완전히 색깔하고 구조 자체가 주변 환경에 완전히 녹아 있습니다. 이게 포식자가 잡아먹으려 하더라도 얼핏 봐가지고 몰라요. 자세히 봐야 알지 그게. 이게 다 진화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한 페이지 정도가 이제 끝난 걸로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걸 지우고, 두 번째, 인트로덕션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이게요 상당히 복잡해요. 구성 단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데 체계적이에요. 복잡한데 체계적이다. 그 개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큰 것부터 쭉 한번 봐볼게요. 큰 단계부터 생물권. 바이오 시스템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이오 스피어. 스피어는요 대부분 지구를 뜻하거든요. 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지구에 생명이 가득 차 있다. 그 자체를 생물권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지구에서 생물이 안 살아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멘탈에서 못 살죠. 뭐 근데 혹시 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아무도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봐야 하는 건데 과학적 논증으로 분석했을 때는 거기서 살 수 없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데를 빼놓고는 다 살아요. 공기 중에도 살고 있고 떠다니는 세균도 있고 물 속에도 살고 그죠?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물권.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단계부터 살살 작은 단계 가는 겁니다. 생태계죠. 이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열대우림 생태계.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군집과 개체군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초원 생태계. 그 다음에 사막 생태계. 산호초 생태계, 갯벌 생태계, 기타 등등 엔도선 에세트라. 여기에는 뭘로 그 생태계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은 생물 요소하고 비생물 요소로 구성이 돼요. 이 비생물 요소가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비생물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흙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에너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에너지 빛. 특히 빛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다른 파장이 따른 빛의 종류를 말하는 거죠. 빛의 색이 일조 시간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이렇게 영향 주는 걸 액션이라고 그래요. 액션. 그럼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하는 게 리액션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 개념이죠. 그럼 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인터랙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물 요소는 누가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 생물 요소의 구성 뭐로 돼 있죠? 생산자 프로듀스입니다. 이거 광합성하는 놈이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세균도 광합성하면 프로듀스예요. 식물만 프로듀스가 아니라 이게 광합성 세균이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남세균이죠.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박테리아 남세균 조류 광합성 조류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것들 특히 핵함인데 핵함 녹조류에 속하죠. 군집을 이루고 삽니다. 단세포 생물인데 식물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건 식물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생산자가 있으면 이제 소비자가 있죠. 컨슈머. 얘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잡아먹어야 돼요. 섭취를 해야 돼요. 그걸 소비자라 그럽니다. 생산자, 소비자.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해자도 있어요. 디컴포저라고 하죠. 얘는 배설물, 시체 이런 거 먹고 살아요.
생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분해자들. 얘네 이거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잖아요. 얘네 없으면 배설물과 시체로 넘쳐날 거라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런 생태계들은 여러의 군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째 군집입니다. 커뮤니티라 그래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나랑 생각이 다른 놈들 있잖아. 나랑 경험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걸 말해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이 군집이라 그런 게 왜 커뮤니케이션이 되냐면은 여기 이게 종A 이 개라고 치자고 이 종B 고양이라고 치자고 그 다음에 종C 스페시스 말하는 거예요. 뭐 쥐라고 치자고. 아니 얘네들을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한 100마리 모여 있고요. 요거 한 200마리 모여 있고요. 요거 한 5마리 모여 있다 그럴게요. 그럼 305마리가 되는 거잖아. 이 305마리 요거는 개체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이 몇 종류 있으면 새 종이라고 하는 스페시스가 있잖아요. 이건 개체군을 말하는 거예요. 개체군의 수.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의 군집. 얘네들은 가치관이나 이런 게 같을 거 아닙니까? 언어도 같을 거고 가치관은 얘네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커뮤니티 군집.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군집보다 더 작은 체계가 뭐죠? 개체군이라는 걸 알 겁니다. 이거 population요. 같은 종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구성된 무리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population. 요거는 각각 개체로 구성이 되죠. 다섯 번째 개체. organism. 살아있는 생물의 단위체죠. 이게 개체가 다세포일 수도 있고요. 다세포 생물일 수도 있고. 세포 여러 개로 된 하나의 개체를 말하죠. 단세포일 수도 있어요. 세포 한 개가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개체는 또 뭘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organ. 동물로 따지면은 이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뭐 동물로 따지면은 이게 간, 이자, 쓸개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모양이 딱딱 구분이 나죠. 이게 딱 보면 간인지, 딱 보면 이자인지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 조직으로 구성이 되죠. 티슈라고 합니다. 같은 기능이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모인 거고요. 이거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는 겁니다.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조직 아래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왔네. 세포. 셀.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9번째 세포 소기관. 셀 오가넬이라고 하는 오가 넬. 세포 속에 아주 조그마한 작은 기관들이 또 있어요. 이게 모양이 또 특징적이에요. 그 모양만 보면 이름이 나올 정도야. 클로로플라스트인지 마이토콘드리아인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룸인지 골지바드인지 라이보좀인지 라이소좀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양만 보면. 이게 세포 속에 들어있는 작은 기관이고 이건 개체 속에 들어있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죠. 분자. 마우크.
분자 안에는 원자인데 원자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화학이나 물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물학을 이 분자 수준에서 이제 분자도 여러 가지면 되게 작은 분자도 있지만은 거대 분자도 있어요. 요 거대 분자 중에 하나가 DNA거든요. 이게 DNA를 연구한다. 즉 다시 말해서 분자 수준에서 생물학을 해석하려고 한다. 이게 분자 생물학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여태까지 생물학은 어떻게 되는 생태계를 연구하는지 군집이나 개체 또는 개체군들을 연구하는 하다가 의학이 발달되면서 기관, 조직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현미경이 나타나면서 세포를 연구하게 되고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 세포 소기관들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거대 분자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관측하면서 생물을 연구하는 거 이런 걸 환원주의라 그래요.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이라 그래요. 이 복잡한 체계를 연구를 하는 게 이 생물학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단순하고 작은 이런 요소들을 연구해서 해석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DNA 분자 구조를 해석해서 뭘 알아낸다? 유전 현상을 알아내고 싶다. 누가 했니? 와슨하고 크릭이 이런 일들을 했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환원주의. 상당히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상호관계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구성 단계로 얻어지는 새로운 특성. 우리 앞에 생물의 구성 단계를 봤잖아요. 그죠? 그걸 또 공부하면은 또 새롭게 생명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생명의 특성. 조금 전에 앞에 요게 이제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예 다른 책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왔던 거죠. 창발적 특성. emergent property.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emergent라고 하는 거는 굳이 해석을 하면 새롭게 태어났다, 뭐 신흥이다, 뭐 이런 뜻이 있긴 한데 이거 emergence is arising unexpectedly.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사전적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걸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무생물에도 이런 거는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보면 페달, 그다음 프레임, 체인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고 해서 자전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요. 체계적인데 그걸 조립해서 완성을 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창발적 특성이에요. 그죠? 컴퓨터도 맨보드가 있고, 그지? 메모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PU도 있어야 되고요. 좀 더 하려면은 좀 더 깨끗하게 보려면 VGA 카드도 필요할 거고요. 쿨링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화면이 있어야 뭐 보든지 말든지 하지. 입력 장치인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 다 섞어 놨다가 해서 컴퓨터가 되는 겁니까? 그걸 순서에 맞게 조립을 해야 컴퓨터가 되는 거지. 그죠? 이런 무생물들도 이런 게 있다. 무생물들도. 그런데 생물에서도 이 창발적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이 생명의 특성이냐? 무생물에도 보이는데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불가할 정도로 복잡한 곳에서 창발적 특성이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우 복잡하고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순차적이고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순차적이며 매우 조화롭다. 조금 어감이 부딪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엽록사라든지 몇 가지 효소 이런 거 단순히 믹서를 해놨다 할지라도 광합성이 제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요소들을 엽록소나 효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광합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물의 창발적 특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생물 밖에는 통제 변인을 가지고 좀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단순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생체 밖 in vivo는 생체 아니고요. in vitro 이건 생체 밖입니다. 이런 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창발적 특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창발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시스템 생물학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건 시스템 생물학. 이건 뭐냐면은 생물적 부품, 그러니까 생물적 요소들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수면 상태가 이제 24시간 주기로 돼 있는데 왜 밤 되면 졸려있냐 이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떤 몸에서 이런 변화들이 나서 생체 주기가 맞춰져 있나. 이거는 한 가지 물질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거대하게는 생체계 속에서 여러 개체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의 군집 속에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걸 분석해서 모형화해서 이 군집의 변화들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들, 또는 이 생물하고 관련 있는 게 대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자꾸 쓰고 채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물하고 대기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또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계속 새로운 생명의 특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조금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재밌는 내용. 두 번째 내용이 색깔이 이래. 이렇게 기관에서부터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생명의 기능, 숨쉰다든지 에너지를 생산한다든지 물질을 분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하고 이 구조 사이에는 생체 분자 구조, 생체 분자나 생체 물질의 구조, 요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헤모글로빈 구조를 보자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구조로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는 산소 운반 기능이 최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거꾸로 어떤 미지의 생체 물질을 보면은 이게 대충 어떤 기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저기 우리 교재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벌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벌새. 벌새가 이거 호버링이 가능해, 호버링. 제자리에서 비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류 중에요. 키트를 가지고 날 수 있는 놈들, 이걸 조류라 그러는데, 이 조류들 중에 뒤로 날 수 있는 새가 거의 유일하대요. 나는 잘 못 믿겠는데, 벌새. 제자리 나는 게 벌새. 그래서 이 날개 모양이 어떤지를 보니까,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새로운 조류가 발견되면 만약 날개 모양을 딱 보면, 이거 호버링이 가능하다. 뒤로 갈 수 있는 조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이렇게 맞춰지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새로운 생물질 특성. 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다시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게 18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이 1800년대에 들어와서 세포설이 확립했다. 셀 시어리. 확립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다. All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are composed of cells, 세포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이 세포라고 하는 거는 cells are 베이직 유니트다. 기본 단위다. of structure and function, structure 구조 and function 기능 in 어디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세 번째, 모든 세포는 are 또 다른 세포에서 유래된다. produced from other cells. 또는 pre-existing cell, 여기 other other 대신에 free existing, 미리 존재하는 그런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유래한다. reproduction을 말하는 거죠. 세포 분열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포설입니다. 일단 세포는 1600년대인가 그게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가 코르크라고 하는 코크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죽어 있는 세포를 보면서 이제 발견해냈습니다. 로버트 훅은 이거 물리학자로도 유명하죠. 훅의 법칙이라고 해서 탄성체에 관련된 겁니다. F는 KX죠. 그러다가 1800년대에 들어와서 루돌프 피르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마티아스 슐렌 이런 사람들, 테오도르 슈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포설이 확립이 됩니다. 이게 자세한 거는 세포 생물학 전공하셔가지고 쭉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세포가 다시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할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원핵세포, 프로카리오틱셀입니다.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거천이라는 이야기죠. 카리오, 이게 뭐냐면 이 노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핵 이전에 이게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핵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막이 없어요. 색깔을 좀 바꿔줘야지. 핵막이 없으니까 핵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막으로 된 막성이라고 그러죠. 소기관이, 세포 소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크기도 작아요. 여기 다시 진정세균이 있으면 진정세균, 진짜 세균이란 뜻이죠. 박테리움, 이건 단수예요. 단수. 박테리움, 진정세균들. 그 다음에 고세균, 아키,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아키, 여기 고세균이에요. 이렇게 나눠요. 근데 고세균은 두 번째, 진핵세포의 특징을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고세균들은. 자, 진핵세포, 율, 진짜라는 뜻입니다. 율, 카리오틱 셀, 형용사형이죠. 자, 핵막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거 전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핵막이 있고요. 그러니까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소기관이 있어요. 이게 핵막이 있으니까 핵이 있어요. 크기도 큽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종 펑거스,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러냐, 균류들 있잖아요. 그 놈들하고 조리오의 일부들, 균류도 있잖아. 여기 이제 진핵세포는 다시 이제 이게 원핵세포는 대부분 이건 단세포 생물입니다. 요거는 단세포도 있고요.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주로 이제 균류라든지 원생생물의 일부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근데 이 다세포 생물은 이제 균류에도 보여요. 원생생물도 당연히 있고요. 대부분의 식물은 거의 다 여기 들어가고, 동물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까지 하고, 여기 기네, 길어. 자,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걸, 네 번째, 이 생명현상, 살아가는 이 위에 필요한 모든 작용들, 이런 유전 정보가 전달돼 가지고 일어나는 거다. 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발현이 돼 가지고 통해 진행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하는 내용이 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 물질인 DNA가 유전 물질이에요.
여기 유전 물질이 밝혀지는 과정도 참 재밌어요. 이게 DNA. 디악시 산소가 없다는 뜻이죠. 리보 5탄당 중에 하나입니다. 누클레익 핵 속에 들어있는 애시드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D, N, A 여기서 이제 따온 겁니다. 네 종류의 베이스가 있죠. 염기입니다. 염기. 색깔 좀 바꿔줘야지.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네 종류의 뭐가 있다? 염기가 있다. 베이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한국말로는 타이민이라고 그러는데 타이민. 네 종류의 베이스와 파스페이트, 인산, 그 다음에 디악시, 리보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런 거 전부 다 합치면 뭐죠? 누클레오타이드 라고 그러죠. 이걸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느냐면 이건 검게 적기는 좀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더블 헬릭스예요. 더블 스트랜디드 헬릭스 아이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라 그래요. 이중 나선 구조.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더블 헬릭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2차 구조 이런 형태인데 나중에 이게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세컨더리 스트럭처, 터셔리 스트럭처, 쿼터리 스트럭처라고 해서 1차 구조, 2차 구조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게 그림을 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스트레인드 실이잖아요. 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나선 구조다 말입니다. 이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DNA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DNA입니다. 이게 요에서 특정한 부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특정 부위라 그럴게요. 여기를 유전자라 그래요. 진. 요 유전자가 이게 바로 유전 현상의 단위예요. 이게 그죠? 요 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 정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유전 정보는 이 베이스들의 시퀀스예요. 서열 순서, 시퀀스. 이것이 유전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로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베이스가 4개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4개의 알파벳, 4개의 알파벳으로 된 언어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런 언어체계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암호체계예요. 암호체계. 그런데 이게 지구상의 생물체 간에는 그 종에 관계없이 종사에도 거의 다 같아요. 동일한 암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가. 동일한 암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생물체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염기서열의 차이가 아니라 염기서열의 차이라는 이야기지. 유전 암호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체는 그런 친척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조상. 조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 달라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단백질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해 보면 종 간의 유사성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러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이 개체들의 성장, 그 다음에 발달, 디벨로프먼트 같은 거를 이거 정확하게 이제 컨트롤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 유전 정보가 이제 발현 조절이 되는 거예요. 발현이 조절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세포의 정체성까지. 아니 네가 간세포냐 이자세포냐 똑바로 해라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세포는 간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하고 이자세포는 이자에 특화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간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이자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하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누구는 발현되고 누구는 발현 안 되고 그걸 조절하고 발현된다면 얼마나 발현된다는지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셀의 정체성, 기능 확보 요게 관여하고 있는 게 누구다? 유전자다. 그리고 세포 내 모든 분자 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렌즈 세포 이게 그 각막 세포죠 이게. 수정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모두 세포니까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크리스탈린 L이 두 개입니다. A.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전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트랜스크립션. 핵 속에서 일어나죠. 그러면은 전사 과정이 일어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죠. 이게 핵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죠. 한국말로는 번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죠. 이게 1차 구조, 시퀀스가 1차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베타 시스를 만드는지 알파 헬릭스가 되는 건지 여기 2차 구조가 알파 헬릭스 아니면 뭐 베타 시트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게 입체적 모양을 갖추기 시작해요. 토르셜리 스트럭처. 또 걔네들이 또 모여거든요. 군집을 형성해요. 쿼터리 스트럭처. 4차 구조라고 하죠. 그런 걸. 아유. 이런 것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 이걸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 진 익스프레션 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세포 속에 뭐가 발견이 됐느냐, 특이한 게 발견이 됐다. 아니 번역되지 않는 그런 RNA들이 있다. 이게 발현을 조절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RNA 종류는 수많이 있습니다. RNA는 분자 구조도 작지만 DNA보다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해도 잘 돼요. 불안정한 분자고요. 라이보솜도 하나 여기에 이제 아마 속합니다.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게
그래서 괄호 2번이죠. 괄호 2번. 자, 이 괄호 2번에 이제 지놈. 유전체라 그래요. 왜 한국말로는. 근데 지놈이라고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어느 지금 개놈이라고 그랬는데 개놈?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놈이 맞지 않나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중에 이게 즉 다시 말해 유전 물질이라는 거는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유전 정보의 총합을 말한 거예요. 이게 한 개체가 있어요. 이게 리프로덕션이 될 거 아닙니까? 개체 프라이머라 할게. 이 전달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요거를 전부 합한 걸 말해요. 요걸 유전체라 그래요. 그걸 연구를 하는 학문이 유전체학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단백질 전체를 뭐라 그럽니까? 그는 프로테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단백질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연구하기에는 이게 유전체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못했어요. 지금은 하이테크놀로지가 있어가지고 대량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대량 분석 기법들이 있거든요. 로봇이 많이 해요. 그지? 기계들이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생물 정보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어요. 이거는 전부 컴퓨터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융합으로 해가지고 학자들이 막 융합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물리학자인데 물리하려면 한다. 그런 게 아니죠. 다 그 물리하면서 생물하고 생물하면서 화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연구하는 게 아니지. 이런 것 때문에 유전체가 연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됐죠? 오늘은 긴 시간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요. 아이고야 이거 언제 다나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